6월 3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직전에 국민의힘 최종 결선 진출자 2명이 가려졌습니다. 한 명은 한동훈 후보, 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하게 될지요. 이 모든 것에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 최고의 유튜브 방송은 시사저널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진스트라다무스입니까? 다 맞추셨어요. 아니 뭘 다 맞추셨어요. 남들 다 아는 걸.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오세훈 네. 후보가 탈락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약간 오세훈의 스탠스를 좀 취했거든요. 탄핵 찬성하고 탄핵 반대 그 중간 위치를 좀 차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홍준표 후보가 한참 또 올라갔었어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한덕수 출마설로 타격을 받아가 쭉 빠지는 사이에 좀 올라갔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애초에 예상대로 된 건 그냥 김문수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당내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그 탄핵 반대 이 이슈로 묻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갑자기 확 감정이 정리돼가지고 확 돌아서기는 어려운 거예요. 윤심은 김문수였다. 그렇죠. 윤심은 김문수고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었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끼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좀 없어요. 이분이 주로 이제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독고다이고, 그다음에 정치를 갖다 뭐 자기 사람 챙겨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걸 좀 안 했는데, 경선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의원들마저 좀 떠났던 모양이에요. 떠났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커서 경선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이제 다 내려놨다. 예. 정계 은퇴할 것이다. 당권 노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결국 당권 바라보고 했던 게 아닌가.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긴다라기보다는 진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년이 바로 지방선거잖아요. 그 당권 따라 줄서기 하다 보니까 여기 섰다 저기 섰다 이러다가 나한테까지 섰다가 왜 다음에 딱 보게 되면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자기는 큰일이거든. 그 대항마가 누군가라고 했을 땐 홍이네? 라고 해서 이제 붙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뭐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수도를 한 20년, 한 30년 한 그 수도승처럼 탁 비워놓고 마지막으로 저거 홍준표답지 않은 그런 식의 비장함을 가지고 이제 정계 은퇴를 좀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정계 은퇴 선언도 했습니다. 예. 토론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의 마스 토론이 결정적으로 패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홍준표 그 후보가 사실은 뭐 인간적인 매력은 있거든요. 그 막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막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황당하긴 해도 이렇게 사람이 밉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론 매너가 너무나 꽝이었던 거예요. 시종일관 깐족거리다는 표현도 계속 그렇죠. 썼어요. 깐족거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를 갖다 인신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 능력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큐만 더 들어가게 되면 막혀버리거든요. 계속 막히고 심지어는 자기가 낸 공약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준비된 게 아니네. 누가 썼냐? 누가 써줬죠, 당연히. 누가 이제 써준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거 모아가지고 써준 거고, 그걸 갖다가 출마용으로 냈단 얘기고, 공약 숙지를 자기 자신이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뭐랄까, 말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토론하는 자세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뭐 땡땡땡땡거리고 꼰대식으로 막혀가지고 토론 전체를 갖다가 희화화시켰거든요. 이건 뭐냐.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선 토론이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데 큰 기여를 한 분이 사실은 누굽니까? 홍준표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좀 찍어주고 좀 했을 텐데, 딱 보니까 저 실력 가지고는 도대체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국민 여론조사도 제대로 잘 안 나왔고, 또 당원들로부터도 그다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는 올라갔습니다.
김문수 후보 밑에는 이제 그 든든한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 당의 주류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를 밀어준 게 김문수 후보를 보고 밀어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토론하시는 거 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능력이 좀 안 되거든요. 딱 느꼈던 건 뭐냐, 이분이 좀 노쇠했다라는. 그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쯤에 심상정하고 노회찬 의원이 운동권 선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말이 딱 김문수 선배가 요즘 총기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총기가 뭐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토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토론 능력도 떨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토론의 명분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대선인데 저 스탠스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게 너무나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붙을 경우에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하고 딱 붙을 경우에는 그 토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그림처럼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줬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건 뭐냐면은 한덕수예요. 아.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가 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덕수 나온다 그랬을 때 보통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선은 뭐야? 결승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예선전이 되는 거거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나서서 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기정사실화한 게 사실 김문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캠프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덕수 추대하겠다고 서명하겠다고 했던 54명 그 의원들의 상당수가 또 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가 나옴으로써 김문수가 빠졌지만 예. 지금 경선에서는 한덕수는 안 나오거든. 한덕수는 안 나오니까 그냥 고스란히 그게 이제 김문수로 나간 거고 지금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문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누구니까 한덕수한테 안겨주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스케줄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딱 예. 보기에. 아. 자,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냐하면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자, 2011년에 무릎팍도사로 등장했던 인물이 안철수 후보인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는 정기 은퇴 선언을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토론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핫한 게 이제 AI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는 디지털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20년대 이후에는 좀 AI가 차기 이제 산업을 갖다 좌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AI와 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분야. 그러니까 AI 기술을 갖다 각종 산업 분야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럴 때 참 안철수라는 인물이 아깝죠. 그렇죠? 안철수라는 인물이 참 아까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내가 좀 노쇠했다는 느낌을 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사실 토론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너무 못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너무 버벅거리고 그때 본회장 안 오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그다음에 누구죠? 박원순 시장 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딱 말이 막혀버린다라든지. 예.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내세웠던 그 AI 공약에서 100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공약이니까 뻥 좀 치잖아요. 이렇게 빵빵빵빵 하는데 아니 AI 이론을 100만을 뽑아서 그다음에 문제는 이 사람들 어디다 배치할 거야. 그러니까 AI 전문 인력 한 10,000명이고 뭐 이렇게 하면 각 분야에 이제 배치할 수가 있는데 100만이다라고 한다. 예. 아니 뭐를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말이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이 그 부풀린 거예요, 공약을. 그러다 이제 되치기 당해버렸거든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야 해야 할, 자신이 있어 하는 그 분야에서 되치기 딱 당하니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초에도 사실은 큰 가능성은 없었지만 특히 토론에서 많은 좀 손해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워요. 자, 그 토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정말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대1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도 전문으로 내세운 것이 핵무장이었는데 네. 전술핵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바로 의표를 찔렀죠. 어디 배치할 거냐. 그렇죠. 대답을 못하죠. 못했습니다. 생각해봐요. 네. 배종찬 씨 동네 옆에.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걸. 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결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도 초반 예상도 하기도 했었는데 기어이 이제
한동훈 후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토론에서 또 SNL 예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데 뭐 그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결선입니다. 결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최종 후보의 자리를 따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일단 뭐 제가 뭐 한동훈 후보를 갖다 평가하는 건 뭐 나랑 좀 대화를 좀 해봤고 예. 논쟁도 많이 해봤고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논쟁하면서 난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논점 이탈의 오류부터 온갖 그 술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통하지 않고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논거가. 깔끔하게 논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논쟁을 하는데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교수님 뭐 그 주제로 제가 종로 서적에서 그 주제로 나와 있는 한국 책들을 모두 다 주문해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그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노동부 뭐 이주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 거기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쪽 입장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정리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랄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여실히 좀 드러났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탄핵에 참가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고 탄핵을 가결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탄핵 대선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그 자격증을 일단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재명하고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계엄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에도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네. 이런 스탠스 가지고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토론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이재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후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인텔리전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상식적이에요. 매사 판단해서. 그런데 핵무장 같은 경우에 포퓰리즘식으로 저지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준표는 전술핵 배치합시다.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아니 북한이 핵 쏘는데 말이야.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설치할 건데? 그다음에 그 미국이 준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NPT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좀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바로 뭐냐면 핵 잠재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일본처럼. 그것도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제 핵 잠함 정도. 그것도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핵 능력을 갖다 조금씩 고도화하자. 이게 좀 현실적인 판단이잖아요.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싸움딱 이미지거든요. 싸움딱 이미지고 그냥 하나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지려고 하고 뭐라고 딱 얘기하고 그냥 짧게라도 한마디 해가지고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쪽에서 딱 치고 나오면 그냥 씩 웃고 넘어가도 될 만한 부분에도 꼭 한마디씩 덧붙이고 이런 싸움딱 이미지는 내가 볼 때는 본인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조금 그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요번에 이제 SNL로 많이 희석을 시켜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SNL 나가가지고 정성호인가? 똑같이 하잖아요. 정성호가 대단하더라고요. 영업방해의 정의는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평소에 이랬나요? 그랬더니 뭐 당하고 보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희화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자기 희화화는 거울 효과라 그러대요. 그렇죠. 거울 효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자기 희화화예요.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랄까 풍자의 최고의 풍자가 뭔지 아세요? 나도 막 이거 풍자고 저거 풍자고 최고의 수준의 풍자는 바로 자기 풍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그 SNS에 그걸 처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시석을 시켜 준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셔츠가 영상에 1200만 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좀 탔어요. 상당히 바람을 탔고 특히 이제 청주 방문했을 때 그때 열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한동훈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보가 갖지 못한 열렬한 팬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다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매사 다 이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대꾸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아직 국민들이 봤을 겁니다. 토론을 딱 몇 차례 딱 지켜보고 나가지고 그럼 이재명하고 토론이 가능한 후보는 누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어요? 김문수겠어요? 안철수겠어요? 아니 홍준표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워낙 이거는 사실 뭐랄까 만약에 그 스포츠 경기라면 그 옐로우 카드에다 레드 카드를 받아야 할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연출한 거예요. 예. 차라리 김문수가 점잖았어요. 토론 태도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는 지금 불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붙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김문수를 찍은 분들도 토론을 잘한다 이래서 찍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문수 그렇다면 누구한테 한덕수. 헌납할 거다. 한덕수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덕수 추대 분위기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 말하죠 이제 게임은. 아.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 대선은 결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 예. 5월 3일 결정됩니다. 예.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교수님?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거는. 아. 왜냐하면 당의 주류가 여전히 뭡니까? 그쪽에 설득되어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사실 김문수만 해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 텐데, 김문수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한덕수로 간다는 딱 시간표가 딱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가 뭐 토론 엉망으로 했어도 사실은, 토론의 매너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토론의 내용이라는 걸 이거 딱 보면, 아, 저분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 토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을 주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준 건 이제 한덕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선이 왜냐하면은 만약에 한동훈이 딱 된다고 한다면 한덕수랑 나중에 그 싸움이 붙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랑 하게 되면 그냥 그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김문수를 이번에 올린 것 같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 선거 자체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이 경선 자체가 사실은 지금 지형상으로는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한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경선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1차, 2차 통과했잖아요. 어. 특히 이제 요번에 2명 뽑는 데서 들어갔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홍준표 찍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뭐랄까 누구 찍을까요? 그 표가 어디로 그러니까 갈까요?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누굴 김문수 찍을까? 아무래도 김문수한테 좀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봐가지고 지금 한동훈한테 굉장히 불리한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 지금 기세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 기세라는 게 지금 청주 갔을 때 보면은 엄청난 거 환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듣자 하니까 청주뿐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꽤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랑은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달라가지고 좀 고무된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SNL도 있고 뭐 예. 등등등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치고 올라갈 건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또 한 번 드라마가 일어나면 예. 그때 이제 대세론이 형성되는 거고 한덕수도 쉽게 물리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뒤에 한덕수 있고 그것이 지금 당의 이 주류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라도 순순히 그 상황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캠프에서 뭔가를 좀 획기적인 것을 기획하고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캠프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게. 예. 지난번에 딱 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냥 대통령 딱 그냥 구속 취소시켜만 딱 가라앉고 이게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딱 물을 탔기 때문에 이 기세대로 쭉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물결을 타야 된다. 그 물결을 타야 되고 여기서 뭔가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대선은 뭐 해보나 마나 한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줘야 되겠죠. 예. 그 특히 국힘 지지층에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도 토론 과정을 보면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서로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안철수 후보한테 얘기할 때도 그때 본회의장으로 안 오고 뭐 했느냐. 일단 비상계엄, 탄핵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더 미룰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교수님?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국힘이. 예. 최근에 그 윤희숙 의원이 예,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과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당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윤희숙 예. 개인의 입장이다. 아. 윤희숙 개인의 입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왜냐하면 사과 수위가 상당히 셌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사과라는 게 진짜 사과인지 당에 잘못됐다는 사과인지 근데 계엄이 잘못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했잖아요. 그럼 그런 계엄을 한 자기들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한 그 행위를 한 대통령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탄핵을 갖다 자기들은 반대했단 말이죠. 라고 하면 아니 계엄은 사과하는데 탄핵엔 반대했다. 이게 입장의 양립이 가능합니까?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됐는데 선거 치르겠다고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어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 전체가 사과하고 탄핵에 반대한 것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믿어줄까 말까인데 그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해놓고서 계엄만 딱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계엄만 딱 사과를 해놓고 탄핵 반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어영부영 넘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 그래서 프레임 전환이 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정성 있게 정말 사과를 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요번에 투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에서 딱 보니까 지금 그런 윤희숙 의원이 표명한 그런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후보가 있잖아요. 그 후보를 당선시켜 준다면 저 당이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네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봤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 예. 입장 정리가. 일단은 자기들이 그 윤희숙 의원이 이제 그 발표를 한 걸 보게 되면 자기들도 약간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제는 예.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자기들 스탠스 가지고는 대선을 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감한다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공감한다고 한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왜 탄핵 반대했던 후보를 갖다가 뽑아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성한다고 했으면 정말로 반성했는지 안 반성했는지는 다음 대선을 갖다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번 대선, 다가오는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걸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미래 문제거든요. 너희들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다 치자. 과거에 너희들이 대통령이 계엄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 옹호하라고 너희들이 탄핵 반대까지 했지. 그건 과거의 문제야.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뽑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국민들이 그거 보고 판단하지. 네. 앉아가지고 떠드는 말 보고 판단하겠어요? 자, 이 와중에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해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퇴를 내고 주변 인물들이 또 사퇴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도록 다음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난리입니다. 교수님, 이게 출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출마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이 사안 자체만 보면은 이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관한테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이 입법으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입법으로 좀 명확히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임기 연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6년입니다. 근데 그 법률로 연장할 수가 있나? 그건 위헌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 같고 저는 이 거부한 건 맞는 거라고 봐요. 잘했다고 보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야당과 대립선을 그으면서 자기가 이제 존재감을 뽐내는 거죠. 존재감을 뽐내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출마는 예정되어 있다. 예. 아마 이번 금요일까지인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이죠? 대선 얼마 전까지 반드시. 예, 5월 4일까지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일이죠. 그게 금요일인가? 언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가? 네. 그때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일이기 때문에 2일 날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묻는 것은 이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약발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더 여쭙겠습니다만 요 질문 먼저 드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뭘까요? 글쎄요. 이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쪽도 아니다, 저쪽도 아니다. 그때가 이제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탄핵당한 이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넘겨주기는 싫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대안적 선택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한덕수한테는 그런 그 중간적 스탠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사람이거든. 예. 윤 정권 사람이잖아요. 윤 정권 내에서 내내 뭐 했습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했고 바로 자기가 국무총리일 때 뭐가 한 겁니까? 대통령이 계엄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어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반기문이 만약에 돌파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파괴력을 가질 뻔했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다른 뭐 내 후보보다 뭐 월등히 낮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뒤지는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1대1 대결을 붙여본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나은 점수 또는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굉장히 와가지고 출마를 함으로써 오히려 경선 분위기에 찬물만 끼얹은 게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별 파괴력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이 그거잖아요. 그 트럼프로 인한 관세 무역 전쟁이 지금 있다는 예. 거죠. 그럴 때 한 대행이 그래도 뭐 주미대사도 하고 미국 통인데다가 그다음에 경제통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주홍글씨가 찍힌 거예요, 그냥.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아니 탄핵 정권에서 총리하던 사람이 어떻게 탄핵 대선에 나오느냐. 예. 국민들이 묻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에서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들만의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 내가 볼 때는 이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시즌 2예요. 윤석열 시즌 2라는 거죠. 윤시2다. 그렇죠. 윤 시즌 2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번 대선이란 건 뭘로 치러지는 거예요? 이번 대선 탄핵 대선이거든요. 시대 정신이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인 아젠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젠다를 피해가려면 확실한 입장을 취해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 우리가 했다. 만약에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또는 뭡니까? 또 한편은 탄핵할 때 예.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가야지 그나마 그 불리한 싸움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자면 자기는 뭐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만약에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총리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대통령이 나갈 때 나와서 자기는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퇴하겠습니다. 예. 장관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히 끌려가 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다시 딱 튀어나오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일을 했던 친윤 세력이 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힘을 얻고 나와가지고 그 강성 징계 지지를 받아가지고 후보가 돼서 이재명하고 붙는다? 그러면 뭐 전문가니까 뭐 경제 통상 전문가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 저는 꿈 같은 소리라고 봐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다.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 네. 유리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기문 같은 경우에 당의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 당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는 다르게 지금의 그 당 지도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예. 그 후보는 한덕수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애초에 판을 그렇게 깔았어요. 아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예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을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냐면은 김문수가 일종의 허수아비 약간 그런 느낌 예.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낚시 미끼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예. 자기 당의 후보가 후보고 음. 바깥에 있는 사람과 뭐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었고. 그러면 뭐 이기니 마느니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 당 후보에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한테 더 관심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한 정당의 후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저 정당이 반드시 너를 이겨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저 정당에서 아예 너 우리 뭐 추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 예. 대로. 그러니까 뭐 돈이 들 일도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은 이제 반기문보다 훨씬 유리하다. 하는 거죠. 만약에 김문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로 한덕수로 갈 거라고 보여요. 예. 한덕수로 갈 거라고 보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한동훈이 되면은 그때 이제 재밌어지겠죠. 그거는 단일화를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요. 아니 할 것 같은데요. 뭐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단일화 한다. 왜냐면 또 밑에서 또 안 하면 또 난리 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 단일화를 하는데 뒤도록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단일화를 할 때 방식은 뭐가 될까요, 교수님? 그건 모르죠. 자기들이 이제 여론조사 될까요? 뭐 클럽의식 얘기도 나오고 무슨 식도 네. 나오고 무슨 식도 나오는데 그거는 또 룰 싸움이에요. 예. 근데 그 룰 싸움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 되면은 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그렇죠? 예. 김문수가 되면 룰 싸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맥이 좀 빠져버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선거는 애초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딱 때릴 때부터 모든 일정이 다 그냥 결정된 겁니다. 자, 결정된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로 어떤 악비가 씌었는지 갑자기 그런 짓을 해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미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 속에서 그렇다면 뭐라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졌는데 싸웠는데 원칙 없이 또 져버리는 거야. 최악이거든. 원칙 없이 지는 것의 최악이라는 건 뭐냐면 요번 선거만 지는 게 아니라 다음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원칙 있는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패배는 했지만 이제 당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지지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맡겨진 일은 바로 뭐냐? 탄핵에 건너야 되는 거고 네.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순신 장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그렇잖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살 거고,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걸로 나가야지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요번에서 진짜 참패를 하게 되면 끝이거든요. 참패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이기든 지든 간에 확실하게 싸워가지고 제대로 싸웠다. 예. 제대로 한번 싸웠다. 하하.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가망 없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길 생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길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냐 결국은 당내 기득권 문제예요. 예. 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한을 견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들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대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만약에 한이 이 당에 뭡니까?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결국은 뭡니까? 그나마 내세울 사람은 여기밖에 없었는데.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럼 당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고 그럼 자기들이 찬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이게 더 강하지. 자기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있다라고 한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패배를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뭘 도모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당내 기득권을 갖다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한 라인을 좀 펴고 있는 거죠. 예. 좀 펴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국면에서 민주당은 난가병이라고 합니다. 난가보네.
대통령은 난가 보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도 출마 의사를 거의 굳히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수님? 뭐 빅데이터를 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장바닥이 이제 벌어지니까 뛰어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과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쪽 판에 오게 되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명분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겠다 이게 명분이 돼요? 아. 그건 명분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다지 정치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설사 그렇게 뛰어든다 하더라도 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분이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딱히 얻는 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잃는 거는 많이 떠올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이분은 그래도 범민주의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상징 자산보다 삭둑 잘려버리네. 싹 잘려버리는 거. 그러면 그분이 그럼 보수로 넘어와서 뭐 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에. 네. 예. 이러다가는 빅텐트에 남방 열사까지도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교수님,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됐다 안 됐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관심사가 아니니까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과연 얻은 게 있는 겁니까? 뭐 얻을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일단 명함이라도 내밀어 봤던 거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경선이. 예. 자기 존재감을 좀 알릴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요번에도 보니까 막 최고 득표한 거 아니에요? 89.9%면 그냥 예. 90%죠 뭐. 당이 이제 일색화가 된 거고 그 바탕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비명학설 이걸 통해서 당에서 자기한테 대항할 수 있는 싹을 몽땅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자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냈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것들도 있지만 적어도 대선 출마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스크는 좀 건너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긴 전원합의체입니다. 대법에서 막 서두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2점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뒤집는다 하더라도 그 파기 재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파기환송입니다. 대선 출마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태까지 꺼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뭐냐면 일단 이재명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예.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인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저러다 낙마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딱 불식시켜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칠 것 없이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김동연하고 김경수 같은 경우가 강하게 맞붙을 수가 없어요. 강하게 붙으려면 밑에 세력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력이 붙을 세력이 없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안 김동연, 김경수 캠프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어디에 줄 쓴 겁니까? 공천 네. 받거든. 지난번 공천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괜히 김동연하고 김경수한테 붙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홀몸으로 싸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잃었느냐 하면 또 잃을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나가 본 거죠. 그래서 김동연이 뭐 김경수보다 조금 앞서긴 했는데 그건 별로 뭐 몇 퍼센트 차이니까 큰 의미는 좀 없는 것 같고 예. 뭐 차기 경쟁에서 다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 차기 경쟁에서 과연 김동연, 김경수 이 사람들한테 친명이 예.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경기지사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건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네. 그 이재명 같은 경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박용진 만나가지고 처음에 막 화합하자, 통합하겠다 막 이러더니 뭐라 그랬어요? 검찰과 박용진. 내통했다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를 쳤거든요. 네. 지금 박용진도 거기 붙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붙긴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아마 선거 치를 동안에는 아마 단합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 또 그걸 할 겁니다. 나름대로 공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재명 당선에
쉽게 말하면 다 차려놓은 거거든. 예. 사실 그냥 있으면 밥상인데 얘들이 도움도 사실 필요 없거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으려고 하는 네. 거죠. 나도 당선에 기여를 했다. 나도 이 당에 내 몫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예. 위해서는 아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마 선거운동을 치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밖에 없죠. 네. 들리는 말로는 밥상 위에 숟가락이 한 5만 개는 올라올 5만 거라는 개는 이야기가 올라올 거죠.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성 관리 또 표정 관리까지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보수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는 이런 머리 굴릴 줄 알아요. 네. 국힘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머리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정석 아니에요? 지금 진보하고 중도는 결집 끝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보수를 확장해야겠다라는 거죠.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거든요. 예, 예. 이승만하고 박정희. 아. 그다음에 이쪽에서 노무현하고 그러니까 김대중이죠. 예. 꼼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왜 그 진보 진영에서 그랬죠. 어떻게 독재자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비난이 나올 수도 없어요. 비판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네.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자기가 거의 그냥 뭐랄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예.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저기서 비판하고 이러면 못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이제는 뭐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딱 참배를 해가지고 보수층을 안심시키는 거죠. 네. 내가 뭐 앉아가지고 뭐 정치보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막 통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철까지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 철이 뭐예요? 박태준 묘소까지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니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제 심리 내지는 더 심하면 그 비토 심리 있잖아요. 예. 그걸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다 또 있죠. 이른바 보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윤여준.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가겠다는 거죠. 우클릭해서 막 가도 된다. 아. 이쪽은 결집이 끝났고 중도층까지 결집도 끝났고 그다음에 보수층까지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떤 층이겠습니까? 보수층 중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층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국힘한테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아니 저래놓고 아직 반성을 안 하네? 이 사람들한테 치고 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정규재하고 누굽니까? 조갑재. 아. 만나잖아. 제재. 만나잖아. 정규재 조갑재. 이 두 사람이 아주 정통적인 보수 농객이고 예. 이 두 사람 만나거든. 만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했던 얘기가 바로 뭐 이건 보수가 아니다. 계엄하고 말이지. 탄핵에 반대하고 이건 보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 자기 편으로 딱 끌어안아준 겁니다. 그랬더니 정규재가 뭐라 그래요. 수락연수. 출마 선언문 그 수락연설문 딱 예. 보면서 뭐라 감동적이다. 언어가 좋아졌다.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탄핵 찬성, 계엄 반대 이런 그러니까 상식적인 스탠스에 서 있는 보수층까지도 끌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정치의 정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석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 영입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보셨습니까? 그런 측면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상징성은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힘 내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상욱 출당시킨다 뭐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딱 볼 때 이거 뭐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갖는 입장이 상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상식을 가진 사람을 국힘에서는 쳐내고 예. 처벌하고 민주당에서는 끌어안네? 지금 영입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다라는 게 글쎄요. 그 본인한테 썩 좋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국힘의 분위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국힘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마지막 결판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고 결정할 겁니다. 아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힘이 아직까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이 당선되거나 한동훈이 뽑히거나 이렇다면 한번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남을 거고 그것마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마도 희망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는 떠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직 글로 넘어가기는 좀 약간 이르다 시기가. 예. 느낌이 좀 들어요. 정말 이 상황은 교수님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할 때보다도 더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애초에 그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계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
그다음에 지난 4개월 동안 뭘 했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 이렇기 때문에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막 격앙을 한다 하더라도 당이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가가지고 올바른 스탠스에 자기 지지층들을 올바른 스탠스에다가 놓도록 그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설득하면서 끌고 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잘못된 지점에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가망 없는. 탄핵에 인용될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8대0 될 거라는 거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도 없는, 아무런 가망도 없는 그런 지점에다 자기 지지자들 잔뜩 모아놓고 거기서 뭡니까? 그때가 지금 막 분노를 터뜨릴 때입니까? 아니죠. 그 언제 터뜨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선에서 터뜨려야 되거든요. 지금 대선이 있는데 그때 완전히 끌었다가 쫙 가라앉았거든요. 이거 다시 잘못된 지점과 잘못된 시점에 지지자들 격앙시켜서 자기들 갖다 기득권을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막상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스탠스 바꾸는 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지점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일로 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열정들. 그게 다 지금 다 압력밥솥 한번 탁 했거든요. 쫙 힘 빠졌어요. 그거가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점과 올바른 시점에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뭘 판단합니까? 당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만 생각한 거예요. 기득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거기 편승해가지고 엉뚱한 지점에 가망 없는 지점에다. 그래서 결국은 폭발했는데 허탈해진 거잖아요. 허탈해진 사람들이 다시 열정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번 경선에서 국힘 지지층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번 경선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안 갈 것이다. 그 아장이 안 갈 21.7%. 20%예요. 20%가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예. 올바른 지점에다가 결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설득을 해가지고 올바른 시점에 그걸 분출시키게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때를 놓쳐버린 거죠. 교수님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조금 양자 대결에서는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성산 있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에 여쭤봅니다라고 질문을 일단은 하시고요. 네.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이건 좁아들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격차는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 그 참패를 하는 거고 한 자릿수 안쪽으로 붙으면은 또 해볼 만한 거.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예. 한 달이 남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내가 볼 때 가능한 유일한 드라마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탄핵 반대한 세력들이 패배하는 거.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죠. 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당의 지휘부 또는 지도부, 당의 노선이 앞으로 달라질 것 같다라는 희망을 줘야지. 그런 또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가 딱 나올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즘 탄핵 반대를 생각한다면 탄핵 반대가 지고 탄핵 찬성이 우세하게 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연대하는 것도 가능하면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한독수가 되잖아요. 한독수가 되면 이준석 거의 못 들어가요. 이준석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금 자기 정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명확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개헌 반대, 탄핵 찬성. 그때 표결까지 다 했고. 그랬는데 한독수 윤석열 시즌2인데 거기랑 빅텐트 치러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은 그걸 바랄 거예요. 오히려 그 한독수가 나오는 거를. 한독수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나는 거거든. 저거 최소한 어떻게 윤석열 시즌2 어떻게 찍어줘?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 10% 근접한 지지율만 얻어도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혼자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오히려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동훈이 됐다라고 한다면
애매모호해지죠. 왜냐하면 한동훈 확실하게 뭐 했습니까? 탄핵에 반대했거든요. 그다음에 탄핵 찬성했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의결까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선명성이 비교적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둘이 이제 일치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덕수가 되는 걸 더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준석을 다시 끌어들여야 돼요. 당으로.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세대 교체가 딱 돼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게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서 당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친윤 세력들이 이준석을 대표를 내치고 그다음에 한동훈도 내쳤잖아요. 계속. 근데 김기현을 안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분석됐거든요. 여기에다 종지부를 딱 짓는다는 상징성을 보여줘야 되고 보수가 재건을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자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준석이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나마 좀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당의 개혁을 주도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후보 단일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국힘이 이준석한테 사과를 해야죠. 쫓아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준석이 자기의 명분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보수의 미래를 다시 꾸릴 수 있게끔 그다음에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국힘이 더 젊어 보였거든요. 민주당보다. 민주당 세대 교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가는 그림.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한덕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고 아마도 이준석은 아마 독주할 거고 또 그 독주하면서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10%까지 딱 가고. 본인이 그러고 나서 대선 이후에 그 다음 기회를 볼 것이다. 이준석은 균스톤입니다.